네, 반갑습니다. 김경미입니다. 네, 오늘 저랑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한 잔의 차를 마실 이야기는 영화 음식남녀로 보는 대만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개받은 김경미라고 하고요.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영화 포스터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혹시 보신 영화 있으세요? 뭐 보셨어요? 아니면 혹시 보지 않아도 나 이거는 들어봤다라고 하는 거 뭐 있으세요? 새끼 보셨어요? 저 봤는데. 새끼 또 뭐 있으세요? 라이프 오브 파이. 이거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아마 여기에 꽤 여러 가지 또 와호장룡 보셨어요? 뭐 얘기는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영화 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그 영화를 찍은 사람이 바로 이안이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이 이안 감독은 중국에서 출생을 했고요. 중국에서 이제 대만으로 넘어가서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서 태어나고 대만에서 자랐고 그다음에 공부는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자라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굉장히 심한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게 만든 영화들을 보면 이 정체성에 대한 거, 사람의 정체성,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것이 이안 감독이 그렇게 자기가 자라온 성장 배경 때문에 그러한 영화들을 찍지 않았나. 그리고 또 사회에 많은 그런 정책성에 관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져줌으로써 우리 사회가 한 번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백을 만들어주는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안 감독이 많은 영화를 찍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영화, 이 영화 음식남녀도 이안 감독의 작품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이기도 해요. 요즘 나온 영화가 아니라 거의 한 30년에서 40년 정도가 된 영화라서 굉장히 오래된 영화고 영화 안에 배경이 되는 곳은 1990년대입니다. 90년대의 대만 사회는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당시의 대만 사회는 서구 문물이 정말 와르르 넘어오는 그런 시기였어요. 우리도 사실은 1900년, 1950년 이후에 그 서양의 문물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대만도 이제 그런 시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전통과 그다음에 서구 문물 사이에 대립이 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찍은 영화가 바로 영화 음식남녀입니다. 이 음식남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식남녀가 처음 음식남녀라고 하는 그 글이 처음 있는 글은 얘기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근데 동양에서 이제 우리가 사서 뭐 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오경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얘기에 음식남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져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먹고 마심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어울림은 사람의 가장 큰 욕망이며 죽음과 빈곤함은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욕망과 혐오는 마음이 작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라고 해서 얘기 예훈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그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바로 먹고 남녀간에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뭐 한편으로는 식욕, 성욕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음식남녀는 요즘 말로 바꿔 얘기하면은 식욕과 성욕에 대한 그런 대칭되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왕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식량을 삶의 근본으로 삶았다. 그만큼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고당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무산 남쪽의 험준한 절벽에 사는 여인인데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아침 저녁마다 당신을 그리워하며 양대 아래를 지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초나라의 양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왕이 잠에서 이제 언뜻 낮잠을 잤어요. 근데 낮잠에 너무 선명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 꿈에서
아주 아리따운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양양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운우지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구름과 비, 그 아래에서도 이 정이 피어난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이야기의 내용이 우리가 사자성어로 알고 있는 운우지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먹는 것, 그 다음에 남녀가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의 욕망이기도 하지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꾸고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고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한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식 남녀라고 하는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지 티저 영상을 한번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From the acclaimed director of The Wedding Banquet, the Samuel Goldwyn Company presents Eat, Drink, Man, Woman. The story of three sisters looking for a recipe for romance, and their father, one of the world's great chefs, trying to understand the ingredients. In this family, if you can't cope, you can always cook. Three women with a taste for life. And Dad just trying to stay on the menu. One part laughter. One part passion. With a dash of intrigue. Honor. And adventure mixed in. Eat, Drink, Man, Woman. From director Ang Lee and the creators of last year's surprise hit, The Wedding Banquet. Family life as you've never tasted it before. 네, 영화의 줄거리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아버지는 굉장히 큰 5성급 호텔의 주방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퇴직한 집에서 이제 있는 그 이제 요리사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내가 배가 불러도 정말 그 영화에 나오는 음식들을 보면은 침이 꼴깍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맛있는 그 중국 요리가 정말 한 100여 가지의 요리가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희한하면서도 맛있어 보이는 요리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버지는 굉장히 전통적인 아버지죠. 그래서 그 지금 나오는 현대 그 서구 문물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통을 고수하는,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도 중국 요리는 정말 많은 과정들을 이렇게 지나치게 되는데 퇴직을 하고 집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주말마다 딸들과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 자리를 꼭 마련을 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아침부터 준비를 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런데 그 딸들 3명하고 먹으면 뭐 얼마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요리를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그 호텔에서 한 그 순서대로 그대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이제 음식을 내놓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더구나 이 아버지는 음식만 하는 게 아니라 딸들의 세탁도 해주고요,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합니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부인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제 도맡아서 살림을 하게 되고요. 딸은 3명이 있어요. 이 3명은 서구적인 문물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러한 삶 속에서 살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버지인 그 주사부의 전통적인 부분과는 상당히 많이 대치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큰딸은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믿는, 아주 신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이어서 교회의 성가대에도 가입을 하고 있고 이런 인물이고, 둘째 딸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뭐 미모도 훌륭하고 한데 이 딸은 그 외국 항공사에서 아주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딸은 아버지는 주방장이잖아요. 근데 이 딸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전통과 그 서구의, 우리 패스트푸드는 서구의 진짜 극달한 문물이잖아요. 그런 거 아주 대치점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점원입니다. 자, 이렇게 이 아버지와 딸들 간에 그 알게 모르게 있는 세대 갈등들이 벌어지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버지는 이제 주말마다 항상 딸들을 모아놓고 식탁에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자리를 마련을 합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는 지금 자리를 보면 딸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때 보여요? 불만스러워 보여요. 또 어때 보여요?
음식이 저 앞에 저렇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그다지 탐탁지 않아 보이지 않으세요? 이 안에서 음식은 정말 너무 예쁘고 정갈하고 정성스럽게 맛있는 걸 많이 차려놨는데 정작 음식은 깨작거리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니 이렇게 음식을 아버지가 새벽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얘네들은 이 아버지에 대한 노고도 모르고 말이야 이렇게 음식을 깨작거리면서 아 저것들이 배가 불렀지라는 생각을 이제 저도 보면서 했는데 이 식탁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밥을 먹는 공간일 뿐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가 소통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얼굴 표정이 저렇다는 건 먹는 공간에서의 먹는 행위보다는 소통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딸들이 떠나가면서 아버지가 더 극명하게 느끼게 돼요. 첫째 딸은 갑자기 만난 사람과 아버지 없이 아침에 결혼하고 저녁에 떠납니다. 그리고 막내딸은 먼저 임신을 해서 또 떠나요. 사실은 첫째, 둘째, 셋째를 보면 둘째 딸이 커리어 우먼이고 또 외국으로 나갈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둘째 딸이 먼저 바깥으로 나갈 것 같은데 사실은 둘째 딸은 계속 집안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한 감독 스스로가 이렇게 이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내가 음식 남녀라고 하는 이 영화를 찍은 것은 가족의 의무와 자유 의지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다. 자, 가족의 의무는 뭐가 있을까요?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거? 뭐 그것도 하나의 의무가 또 될 수가 있고 뭐 가족들이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가깝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굉장히 또 불편한 존재이기도 사실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가족의 의무를 중시할 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지켜야 되는 의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주사부가 전통적으로 고수하고자 했던 그런 의무였는지도 몰라요. 반면에 딸들은 가족의 의무보다는 자유의지를 지향하는 어떤 서구의 그런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더 추구했던 그런 인물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한 감독은 이 영화 속에서 가족은 어떤 의무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어떤 자유의지를 가져야 하는가를 계속 설파를 하다가 아버지는 분명히 전통적인 가족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막판의 엔딩에서는 그 영화를 본 모든 관객들의 머리를 탁 치는 그런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아버지가 본인의 사랑을 찾아서 떠나겠다고 주장을 하면서 끝납니다. 영화는 이렇게 마치는데요. 인생은 요리와 다르다. 그래서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도 내 인생을 찾아서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의 큰딸의 친구와 결혼을 합니다. 예, 정말 머리를 쿵 때리는 그런 결말과 그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음식 남녀라고 하는 게 아까 가족의 의무와 자유의지의 충돌을 이한 감독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정말 밥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 아닌가. 영화가 음식 남녀잖아요. 음식은 밥을 이야기하고 남녀는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밥과 사랑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주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유명한 성인 중에 한 명이 공자라고 하는 분인데요. 공자님은 다 아시죠? 이 공자 제자 중에 아주 아끼는 제자 중에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효의 1등이에요. 효를 행하는 데 1등이에요. 부모님에게 굉장히 효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증자의 아버지가 증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증석에게 항상 이렇게 밥을 올리잖아요.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정말 성심성의껏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식사를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밥을 물려요. 그러면은 증자가 아버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드시고 남은 음식이 있는데 그거 다른 사람한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음식이 남았어. 그러면은 그 음식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렴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그렇게 음식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를 고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나눠준다고 하는 거는 최대의 혜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있고 그 음식을 나눠줄까요? 라고 하는 거는 아버님의 마음을 헤아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증자가 아버지인 증석이 죽고 증자가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근데 그 아들 증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효자예요. 그래서 항상 아버님 밥상에 최고의 멋진 음식을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음식은 정말 잘 대접을 하는데 물어보지를 않아요. 아버님 이거 남은 음식 누구 줄까요? 그러고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증자가 하루는 혹시 내가 이렇게 음식을 먹었는데 이 음식이 참 맛있더라. 이거 남은 거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지하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일화를 두고 나중에 후대의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증자는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몸만 공양을 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도 공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증원은 그 증자의 아들이죠. 이 증원인 증가의 아들은 아버님의 몸은 잘 봉양을 했지만 그 뜻은 받들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시는 양체와 양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체라고 하는 거는 이 입을 이게 보호하는 거죠. 몸을 보호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잘 대접하는 걸 우리가 양체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이제 양지라고 하는 거는 그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을 이제 양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밥과 사랑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밥이 뭔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양체라고 본다면 이 양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뜻을 잘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사랑과 좀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식탁이라고 하는 장소, 이 장소는 이 맨 마지막 엔딩 부분인데요. 둘째 딸이 이제는 외국으로 나가게 되어서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아버지가 그 큰딸의 큰딸의 친구와 결혼을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딸들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화해하고 서로의 그 삶을 존중을 하면서 서로가 잘 소통하는 그런 마지막에 엔딩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주사부는 왜 퇴직을 했냐면 사실은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입맛, 미각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각을 잃어가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호텔 주방장인데. 그래서 퇴직을 했는데 이 둘째 딸이 해준 음식을 먹고 미각을 찾습니다. 그 뜻을 뭐 여러 사람들이 파악을 할 때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사랑을 찾으면서 자신의 입맛도 찾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식탁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떻게 보면은 식사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소통하고 또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식탁에서의 문화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선생님 혹시? 식사 예절 배우는 거, 가르치는 거.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쩝쩝거리고 먹지 마라. 그리고 또 뭐 그런 거 있었죠. 예전에 어른들이 수저 들기 전에 먼저 들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내가 먼저 먹었다고 휙 나가버리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사 예절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전에 그러면은 정말 밥상머리가 그런 거였는지 한번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서해 유성룡 집안에서는 아직도 내려오는 밥상머리 교육법이 있습니다. 어떤 교육법이냐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거. 식사는 온 가족이 함께하고 최소한 지켜야 할 것. 뭐 예를 들면 쩝쩝거리지 않고 그다음에 수저 들 때까지 뭐 기다리고 또 같이 나눠 먹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배움의 장소가 식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자, 식사를 할 때 뭔가 막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사실은 식탁이라고 하는 장소는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자녀와 소통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그런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밥상머리 교육은 이 밥상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소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 과거 그 일제 식민지 치하를 거치면서 사실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걸로 배웠었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밥 먹을 때 이야기하면 밥 먹을 때 누가 이야기를 해. 밥 다 먹고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기 또 신세대 분들도 계시니까 어떠세요? 뭐 그러신 분도 있고 또 뭐 요즘 사실 뭐 MZ 세대들은 뭐 저희는 엄마들하고 뭐 밥 먹으면서 뭐 얘기도 하고 뭐 자연스럽게 하는데요. 또 이야기도 하죠. 근데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과거 아주 오래된 조선 시대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밥 먹으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너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 배우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식탁도 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식탁 집에 다 있으시잖아요. 그 식탁에서 밥만 먹나요? 뭐 하세요? 식탁에서 혹시 뭐 하세요? 차도 마시고, 차도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또 그것만 하시나요? 뭐 먹고 마시는 것만 하나요? 우리가 식탁에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뭐 저는 뭐 이 인터넷 이런 거 SNS도 하고, 사실은 빨래도 좀 개요 식탁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개면 다리 아프니까 식탁에 올려놓고 빨래도 개거든요. 이 식탁이라고 하는 장소가 사실은 뭐 밥만 먹는 장소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서구에서도 이 식탁에서의 소통과 예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부모님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나는 세상을 배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는 식사 시간에 항상 내가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이 그 얘기 너무 재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자기가 좋은 영화를 찍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구글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나온 대화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읽고 그리고 그것을 상상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뭐 식탁에서의 예절이나 식탁에서의 어떤 삶은 사실은 동서양이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탁에서 뭔가를 다시 소통하고 같이 대화하고 그러면서 어떤 삶을 좀 풍요롭게 하고 또 뭐 오해가 있었다면 그런 오해도 풀고 이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이제 식탁에서 뭐 차도 마셔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집도 이제 식탁에서 차를 마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차를 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가족과 차를 마신 지는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좋아서 차를 마시고 뭐 그냥 한 잔 달라 그러면 그냥 한 잔 주고 뭐 이랬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아이가 3명이에요. 아이가 3명인데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쯤 들어가면은 이제 슬슬 미운 짓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사춘기가 와요. 그럼 사춘기가 오면 사실은 엄마한테 말하지 잘 않고 뭐 친구들만 좋아하고 사실은 가족끼리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많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밥상에서 좀 아이들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밥을 좀 같이 먹어볼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애들이 뭐 학원 가는 시간도 들쭉날쭉이고 요즘 애들 학원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셋이니까 다 모이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묘안이 떠올랐어요. 내가 밥을 먹을 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걸로 식탁에서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생각을 해낸 게 아이들이 10시면 다 집에 와요. 학원이 10시 이후에는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10시에 모여서 차를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다 같이 가족이 10시에 모여서 우리는 무조건 30분 동안은 차를 마실 거야.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애들이 말을 안 하고 차만 마시다가 정말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어거지로 마시는 거예요. 착한 거죠. 그래도 그 마셔주는 것도 어거지로 앉아서 있다가 30분 땡 되면 방으로 딱 가요. 이제 그러기를 몇 달을 좀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습이 되고 매일매일 마시는 시간이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하나하나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가 처음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학원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어지니까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뭐 그리고 집안에 대한 불만은 뭐고, 엄마 아빠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뭐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좀 궁금한 거, 뭐 이런 것들 시사적인 내용도 물어보고 또 답도 해주고. 사실은 뭐 엄마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 차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마시고 즐기고 향을 음미하고 뭐 차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가족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서로 소통하고 식탁에서 앉아서 하나의 차에 우리 집만의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에 더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어떤 차여도 상관없습니다. 뭐 좋은 차 나쁜 차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는 뭐 시중에서 차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저는 선생님 이런 예쁜 닭이가 없어요. 닭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머그잔 다 있잖아요. 머그잔에 티백 넣어서 정말 앉아서 같이 그것을, 그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만 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만차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 그럼 왜 대만차냐? 일단 음식 남녀가 대만 영화고요. 그리고 이 음식 남녀 안에 차를 마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차가 나오냐면 고산차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두 장면에서 나와요. 영화를 슬쩍 보시면 차 마시는 장면을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꼼꼼히 여기 보셔야 되는데, 한 번은 아버지와 둘째 딸이 차를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자신의 베프였던 친구가 암으로 돌아가셔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상처를 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차가 고산차잖아요. 그러면서 고산차를 한 잔 대접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근데 두 번째는 같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인데 뭐 애인으로 발전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에 이제 친구로 머무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생겼던 오해들을 풀면서 둘이서 고산차를 한 잔씩 하면서 새로운 친구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에 이제 고산차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고산차라고 하는 거는 높을 고자의 매산자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 나는 차가 고산차예요. 높으면 얼마나 높아야 고산차라고 명명을 할까요? 대강 우리나라에서 높다 그러면 한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산으로 높다 하면. 혹시 여기 올라오실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여기만 올라가도 힘든데 사실 여기서 저 꼭대기까지 500m밖에 안 되는데 엄청 힘들잖아요. 그죠? 몇 미터 정도 가야 그래도 좀 높은 산? 1000m. 1000m.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 어떤 산이에요? 한라산. 몇 미터인지 혹시 아세요? 1950m. 1950m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1950m인데 대만은요 높은 산이 정말 많아요. 그냥 우리 집 앞산이야 라고 소개시키면 1000m가 다 높습니다. 그리고 2000m, 3000m가 되는 산도 있어요. 굉장히 높은 산이 많고, 또 이 대만 자체가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왼쪽이 이제 대만 지도예요. 대만 지도 보시면 어때요? 모처럼 생겼어요. 찻잎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보고 헐, 찻잎하고 너무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찻잎 같지 않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아니 차가 많이 나는 나라라고 하더니 나라 모양도 찻잎처럼 생겼네 라고 이제 했는데, 이 찻잎처럼 생긴 나라에 이제 동서로 나눠서 동쪽, 이 동쪽은 너무 험준한 산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서쪽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삽니다. 그래서 서쪽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동쪽은 주로 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고산차라고 하는 거는 보통 1000m 이상에서 따서 만든 차를 이제 고산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대만에서 나는 대부분의 차가 고산차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00m 밑에서 나는 차를 오히려 보기가 좀 더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산이 높은 지역에 속하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어떤 그림이냐면은 그 빨갛게 이제 그 지명들이 나오고 있죠. 이 지명들이 이제 차가 나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차가 나고 있는데, 대만의 북쪽, 그래서 우리가 대만 그러면 보통 타이베이라고 하잖아요. 대만의 북쪽에 있거든요. 이 북쪽 지역에서 나는 차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타이중이라고 해서 대만의 중부에서 나는 차가 있고 타이난이라고 해서 대만의 남쪽에서 나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혹시 그 가운데쯤에 보시면 오른편에 리산, 대우령, 기레상 보이시나요? 요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대만의 주요한 고산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산이라고 하는 산 이름이고요. 리산에서 차나무가 자라는데 그 차나무를 손으로 따서 만든 차를 이제 리산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대우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대우령은 해발 약 2,600m입니다.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이 대우령 차는 고산지대에서도 고고고고산 차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높은 지역에서 나는 차가 대우령 차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한동안 이제 차 공부를 할 때, 대만차 공부를 할 때 저희 선생님이 이제 차 선생님이 그 대우령 차를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차를 마셨는데 이게 차인가 싶을 정도로 꽃향기가 막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 차가 너무 좋은데 이 차 구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대우령 차는 너무 고산에서 나서 많이 따기도 힘들고 많은 양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고산 그 대우령은 가짜일 확률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높은 곳에서 딴 그 찻잎으로 만들면 이렇게 향기가 정말 너무 좋은 그런 차를, 맑고 향기로운 그런 차를 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고산지대에 속하는 차고, 기레산 차도 시중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나와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기레산 차를 사서 마셔봤는데 이 차도 맛이 좋더라고요, 역시나. 자,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저기 맨 밑에 보면 아리산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아리산도 이제 해발 1,000m가 넘는 고산에 해당되는 곳이고요. 제가 이제 올해 아리산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차를 뭐 공부를 하러 이제 갔다 온 건 아니고 이제 다른 기회에 이제 갔다 왔는데, 이 아리산을 들려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마시는 차는 그때 아리산에서 사온 아리산차, 고산차를 한번 드셔보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위로 좀 올라가 볼까요?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은 뭐 송백령, 이어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쪽이 대만에서 가장 많이 차가 나는 지역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만 그러면은 뭐 아리산도 좋고 리산도 좋고 뭐 대우령 여러 가지 차가 있지만 제일 많이 아시는 거는 대만 우롱차일 거예요. 그죠? 우롱차입니다. 우롱차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차를 그 지금 이제 대만에서 나는 차를 보통 청차라고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이제 청차는 풀을 청자를 써서 청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차는 발효도가 아주 낮은 것부터 발효도가 아주 높은 것까지 정말 이 발효도가 거의 15%에서 75%에 이르는 굉장히 넓은 범주를 지칭하는 차의 종류예요. 그래서 이 청차 안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있어서 다 우리가 아마 마셔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차 종류가 있는데, 이 동정오룡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남투현에서 나오는 차인데요. 이 원래 그 대만이라고 하는 곳은 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뭐 차를 그렇게 주요한 사업으로 하지도 않았었고, 그랬는데 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인데요, 같이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은 원래 차를 많이 마시는 나라였고, 그리고 본래도 자기네 나라에서 차를 많이 재배해서 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일본의 주요한 차는 녹차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녹차를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뭐 그 위도상 자기네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다원을 조성을 해놨거든요. 일제시대 때. 그 다원을 쓰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녹차를 생산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대만은 좀 덥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못하는 그런 수종을 심어서 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대만에 처음 들어가서 심어가지고 생산을 하는 게 홍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홍차의 사실 첫 시발점은 대만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첫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는데, 자, 그 이후에 이제 해방이 됐어요. 우리나라랑 같이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된 이후에 이 중국이 이제 이 대만이 이제 계속 그 남아 있는 그 홍차를 생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본토에서 이 대만이 가까우니까 이 대만 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주로 어디였냐면 복건성과 그 중국의 복건성과 광동성 지역. 대만하고 상당히 이게 얼마 안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대만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중국의 복건성과 그 광동성 지역이 주로 청차를 생산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 차를 마셨던 사람들, 혹은 그쪽 지역에서 차를 재배하고 차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주를 하면서 대만에서도 자연스럽게 청차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만의 이 남투현의 동정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차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청차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외국에 수출을 합니다. 서양 쪽으로. 서양 쪽으로 수출을 하면서 그것을 동정우롱, 오룡차 이렇게 이제 수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은 청차의 원래 그 영어식 명명은 그 사이언티예요. 사이언티라고 하는데, 블루티가 아니라 사이언티라고 하는데, 사이언티라는 말 대신에 우롱티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것이 처음에 대만이 이 청차를 우롱차로 소개를 하면서 소개가 됐기 때문에 아직도 청차라는 말 대신에 우롱티라고 하는 말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 이게 이제 동종 오룡의 모습이에요. 반발효차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발효가 좀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고, 특히 또 다이어트 뭐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 중에 그 카테킨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카테킨 성분이 굉장히 주요한 차의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건강을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 카테킨은 발효가 되면 될수록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발효를 많이 안 시킨 것들이 건강한 음료라고 생각을 하면서 발효가 많이 안 된 것들을 좋아해서, 사실 처음에 동정오룡은 50% 정도를 발효를 시킨 반발효차라고 우리가 많이 했는데, 지금은 반발효 정도로 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적게 발효를 해서 만든 차이고요. 저기 맨 가운데는 이제 물을 부은 모습이고요. 맨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물을 다 빼고 난 엽절을 보실 건데요. 이제 조금 있다가 저희가 차를 마실 때는요, 그냥 맛있는 차 그러고 물을 탁 부어서 차만 마시지 마시고요. 이 엽저가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만들어졌나 잎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물을 넣어서 물에 퍼지는 잎을 한번 보시고, 차를 맛보고 다 마신 다음에 찻잎은 어떤가, 이렇게까지 보셔야 이제 차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대로 감상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저 잎을 보시면요, 잎이 조금 우리가 알던 녹차 잎하고는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녹차는 그냥 우려놓으면 푸른색이잖아요, 다. 그런데 쟤는 그 끝쪽에 보면 약간 불그스름하게 되어 있죠. 이 불그스름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청차의 주된 특징입니다. 저 붉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발효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발효를 시키는데 발효가 끝부분만 되어져 있죠. 이 끝부분만 되어져 있어서 많이 발효는 시키지 않았구나, 오룡차지만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발효를 시킬 때에 이 끝부분을 하는 이제 기술들이 조금 이따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주청이라고 하는 작업이에요. 이 주청이라고 하는 건 찻잎끼리 살살살살 부딪히면서 향기 성분이 발산이 되도록 만드는 작업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차를 입문을 했을 때 한 선생님이 이 청차를 주셨는데요. 마셔 보았더니 꽃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얘는 무슨 꽃이 첨가가 됐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건 꽃향기 첨가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꽃향기가 나는데 어떻게 차에서 이런 향기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이 차를 만드는 작업을 할 때에 이런 향기를 만들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거야.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푸릇푸릇한 그 잎에서 이렇게 꽃향기가 날 수가 있나? 그런데 꽃향기에서 조금 더 발효를 시키면 과일 향기가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런 작업을 하는 것들을 이제 주청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면서 향기 성분을 이제 올라오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붉은 빛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문산포종이라고 하는 차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대만에서 굉장히 유명한 차입니다. 대만 그러면은 뭐 문산포종을 또 연상을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나라 녹차와 문산포종을 같이 우려놓고 어떤 게 문산포종인지 알아맞혀 보라고 하면 못 맞춥니다. 그럴 정도로 녹차와 상당히 비슷한 차인데요. 얘가 그렇다고 녹차냐? 녹차는 아닙니다. 청차인데 발효도를 완전히 낮춘 겁니다. 거의 발효를 안 시킨 청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포종이 문산이라고 하는 건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포종은 뭐냐면 포라고 하는 건 이게 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문산포종을 만들 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즘에는 왜 포장도 굉장히 예쁘게 해야 되지만 예전에는 그러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포장을 할 때에 그냥 이렇게 종이를 가지고 막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줬대요. 그래서 이름을 포종이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발효도가 아주 낮은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리산, 고산차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리산에서 생산되는 이 리산차. 이것도 보시면은 그 나중에 우리고 난 잎을 보시면 거의 붉은색이 잘 없죠. 이제 저런 걸 보면은 쟤도 발효가 많이 안 됐구나. 발효도가 굉장히 낮은 차구나. 이런 차들은 말린 찻잎을 봐도 굉장히 푸른색이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고 나서도 굉장히 차가 맑아요. 맑은 차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대우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장 높은 지역에서 제가 이제 생산을 한 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우령도 그렇고요. 자, 이제 우리 대만을 대표하는 차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문산포종도 대만을 대표하는 차이지만 동정우령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가 이 동방미인이라고 하는 차입니다. 이 동방미인이라고 하는 차는 원래 이름은 백호오룡이라고 하는 차예요. 이 보시면은 잎이 이렇게 하얗게 하얀색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제 백호오룡이라고 하는 차인데 이름이 되게 예쁘잖아요. 동방미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별칭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동방미인이라고 하는 건 왜 그런 별칭이 붙었냐.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 차를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 여기서 온 차입니다. 한 잔 이제 왜 차의 나라니까 영국은 그래서 차를 좋아하니까 이제 차를 선물로 줬는데 차를 한 잔 딱 마셨어요. 향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와, 이 향기는 정말 동방에 미인이 온 것 같은 그런 향기를 품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 차의 이름을 동방미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백호오룡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동방미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기도 하고 또 그 차 이름을 백호오룡보다는 동방미인으로 그래서 더 이렇게 찍어서 판매를 하기도 하는 차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그 차를 마실 때에 농약 파동이 있었던 적이 한 번 있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차에 농약을 주면서 아니 그 차는 씻지도 않고 먹는 건데 농약을 주면 어떡하냐 뭐 그래서 한번 그 나라가 전체적으로 막 뒤집힌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 차는 절대로 농약을 줄 수 없는 차입니다. 왜? 이 차는 저 오른쪽에 맨 끝에 보시면 저 곤충 보이세요? 엄청 조그맣죠. 엄청나게 크게 확대한 거예요. 잘 눈에 잘 안 보인대요. 저게 이제 소녹엽선이라고 하는 곤충인데요. 하루 한 해는 이 동방미인이 그 생산되는 신죽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차를 만드는 차농이 1년 농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차를 잘 길러가지고 이제 찻잎을 잘해서 이제 오룡차를 만들어야지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 오룡차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오룡차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소녹엽선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이 차의 그 즙을 다 빨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걔가 이제 이 곤충이 이 앞에 뾰족한 이렇게 침샘이 있대요. 그래서 걔를 딱 꽂고 빨대처럼 고기 안에 있는 차즙을 쫙 빨아먹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 안이 죽은 듯이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차가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한철에 짓는 건데 완전 몰살이 된 거예요. 그 지역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1년 내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양심이 불량적이긴 하지만 그 차를 싹 모아가지고 차를 만든 거예요. 똑같이. 그랬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향기와 맛이 기가 막힌 차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진 차. 어떻게 보면 좀 양심 없이 만들어진 차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차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차가 그렇게 만들어진지 처음에 몰랐겠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소녹엽성에 피해를 입은 그 차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농약을 줄 수가 없죠. 저 소녹엽선이 있어야 좋은 동방미인차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개가 즙을 빨아먹은 그 차로 그 찻잎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동방미인 백호오룡이라고 하는 차인데요. 여기 가운데에 보시면은 잎 색깔이 엄청 붉죠. 자, 저거로 보면 이 차는 발효가 굉장히 많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그 대만의 또 유명한 차 중에 하나가 이 목책철관음이라고 하는 차입니다. 얘도 보시면은 아주 까맣죠. 얘는 이건 발효가 더 많이 됐구나라고 하는데, 발효도 많이 됐지만 발효가 끝나고 나서 이제 건조를 시킬 때요, 이 건조를 그냥 일반적인 건조가 아니라 홍배라고 해서 아주 은은한 불에서 계속 얘를 뭐 한 20도, 30도, 40도 되는 그 아주 은은한 불에서 오래도록 건조를 시킵니다. 그러면 약간 그 숯불 같은 걸로 넣어가지고 아주 은은한 불에서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약간 그 순내 같은 탄향 같은 것들이 나는 아주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차입니다. 그런 게 약간 탄향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탄향을 또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탄향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호불호가 있는데요. 저는 이 탄향을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건 또 개인적인 기호이기도 한 차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대만차 지금 이렇게 쭉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그러면 이 차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궁금하죠. 자, 이렇게 이제 기계식 체엽을 합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따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기계식 체엽을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녹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잎, 뭐 1창 또는 1창 1기, 2기에 한 3잎 정도를 딴다고 보면, 청차는 3잎이 아니라 5잎 정도를 땁니다. 잎을 많이 따는 이유는 향기 때문에 잎을 이제 많이 따서 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지금 위조라고 하는 공정인데, 찻잎을 딴 다음에 햇빛이 드는 곳에 시들시들 말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수분이 살짝 날아가요. 그래서 일광위조라고 하는 건 햇빛에 널어놓고 말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대만도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밖에다가 너무 오래 이것을 놓으면은 이 찻잎도 탄대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은 아니고 적정한 시간에 밖에서 위조를 한 다음에 이제 공장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공장 안에서 실내 위조를 합니다. 뭐 어마어마하죠. 그냥 조금 따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실내 위조를 실내에서도 놓고서 시들시들 말리면 이 찻잎이 가지고 있는 수분이 있잖아요. 그 수분의 겉수분이 싹 날아가요. 그 날아갈 때까지 이제 위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위조를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향기가 그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 수분이 빠지면서 아주 은은한 꽃향기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그냥 차와 함께 있는 그 공간 자체가 너무나 향기롭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 작업은 탐방이라고 하는, 아니 탐방이 아니라 이 작업은 이 서로 주청이라고 하는 그런 작업인데요. 찻잎끼리 서로 부딪혀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찻잎끼리 서로 부딪혀 줘야 향기가 더 많이 발산한다고 말씀드렸죠. 손으로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계 안에 넣고서 아주 천천히 돌려주면서 찻잎끼리 서로 부딪히게 하는 공정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된 찻잎을 다시 이제 소쿠리에 저렇게 담아서, 지금 찻잎끼리 서로 자기네들끼리는 그래도 막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부딪혔으니까 이제 힘들어. 그러니까 조금 둬야 되겠죠. 그래서 살짝 정치라고 하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찻잎이 쉬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쉬면서 얘가 또 발효가 됩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이게 흠집이 나면서 그 부분이 발효가 되고, 서로 흠집이 난 그 부분이 이제 붉은색으로 이제 발효가 되는 공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효까지 다 시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발효가 되면은 원하는 향기가 나올 때까지 발효를 시킵니다. 처음에는 풋풋한 향이 올라오다가 조금 지나면은 꽃향기가 올라오고요. 더 지나면은 과일, 망고와 같은 과일 향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향을 원하는지 그 향이 올라올 때에 멈추고 이제 살청 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작업은 이제 기계 안에서 살청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자, 살청을 한 다음에는 유념이라고 하는 작업을 해주는데요. 뭐 워낙 많은 생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손이 아니라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유념을 하는데요. 이렇게 돌돌돌 돌리면서 비비기를 하는 이 유념의 공정은 그럼 왜 하느냐? 우리가 차를 우리면은 차가 우러나죠. 우러날 때 잘 우러나라고 유념을 하는 거고요. 상처를 내는 거거든요. 유념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 유념을 하면서 그 찻잎의 그 외형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또 이 유념을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먼저 1차 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다시 기계 안에 들어가서 저 기계는 동글동글하게 말리는 기계, 그러니까 잎을 동글동글 말리는 기계예요. 그래서 외형을 지금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형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완전히 출하되기 전에 건조를 시켜야 되겠죠. 보통 건조는요, 찻잎의 약 수분의 함유량이 5% 미만이 되어야 오래도록 보관이 가능한 그런 찻잎을 가질 수가 있대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포장 단계까지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만차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리고 대만차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영화 음식남녀에 나오는 고산차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산차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럼 실제로 고산차라고 하는 차를 한번 즐겨보시면서 어떠한 향과 맛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지금 두 개의 잔이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길쭉한 잔 있죠. 이 잔은 실제로 우리가 입을 대고 마시는 잔은 아닙니다. 이 잔은 문향배라고 합니다. 향기를 맡는 잔입니다. 그런데 향기는 코로 맡죠? 우리는 향기를 맡는다고 표현하는데 문향이라고 할 때 문은 들을 문자를 쓰잖아요. 왜 향기를 듣는다고 했을까? 너무 시적이지 않아요? 향기를 맡는다가 아니라 향기를 듣는다. 너무 시적인 것 같아요. 얘는 문향배라고 하는 그릇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잔은 왼쪽에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찻잔 모양이죠. 그 찻잔을 품명배라고 합니다. 이름을 품명배라고 한 것은 직접 맛을 보고 그 차를 품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품명배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을 잠깐 끓이고 우리가 그 품명배와 문향배를 이용을 해서 차를 마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나라 차는 이렇게 포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그 안에 있는 산소를 쫙 뺐죠. 이렇게 포장 못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포장된 차 못 보셨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차는 그 찻잎 줄기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소를 쫙 빼면 다 부서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쫙 포장이 된 거는 어떤 차였는지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잎을 그냥 펴서 만든 차가 아니라 동글동글 말려 있는 차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포장지를 보고 아시는 거예요. 자, 먼저 포장지 돌릴 테니까 어떤 차인지 한번 보시고 한번 만져도 보시고 금헌이라고 하는 차예요. 아리산에서 제가 사온 거고요. 아리산 금헌인데요. 금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의 품종입니다. 대만은 1호부터 시작을 해서 23호까지 자기네 나라에서 직접 품종 개량을 한 차가 23종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그럼 몇 개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품종 개량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어서 많은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작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대만 자체가 이 차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 품종 개량을 하느라 굉장히 많은 돈을 국가에서도 사용을 하고요. 하는데 이제 23종이 품종 개량으로 이제 얻어진 품종이 2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헌이라고 하는 차인데요. 품종 개량된 23종 중에서 4개가 아주 훌륭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품종이 4가지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금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홍옥이라고 하는 품종도 있고요. 그런데
홍옥이라고 하는 품종은 보통 홍차를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다른 선생님께서 홍차 강의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제 홍차는 안 가져왔고요. 청차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금원이라고 하는 그 품종으로 만든 아리산 고산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요거는 남투현에서 나온 우리가 그 처음으로 외국으로 수출을 했던 오룡차, 동정 오룡입니다. 동정 오룡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설명을 옆 분한테 해주시면 자, 이 두 차 지금 가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아리산 차, 오른쪽에 있는 게 동정 오룡차. 근데 색깔 보면 동정 오룡차가 조금 더 진해요. 그래서 그것들 한번 보시면서 또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 차 안 씻냐 이런 말씀 많이들 물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만 차는 씻지 않아요. 대만 차는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못 믿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건 저도 씻는데 뭐 이게 뭐 지저분해서 또 씻는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을 뭐 성차다, 뭐 윤차다 해서 윤차라고 하는 거는 차를 좀 이렇게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을 적신다라는 말로 그렇게 또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뭐 성차다 그러는데 성이라고 하는 건 깨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차를 한번 이제 너 이제 우러나올 거야라고 하고 이렇게 깨우고 시작한다 의미에서 뭐 물을 적신다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대만 차는 한번 세단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물어보시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얼만큼 넣어요? 몇 분 우려요? 되게 궁금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쉬울까요? 자, 우리가 처음에 저도 결혼해서 음식을 하면 우리는 계량기가 있어야 돼요. 그죠? 저울도 있어야 돼. 하다못해 그람수도 틀리면 안 돼. 그래서 그거대로 하는데 저 지금 그렇게 요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저는 3g 300cc 넣고 3분 정도 우리면 일반적으로 홍차든 청차든 녹차든 비슷한 그냥 맛을 내기에는 그냥 무난한 맛이 난다라고 설명은 드려요. 근데 이제 마시다 보면은 사람마다 기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진한 차는 별로야, 그냥 흐리게 마시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한 잔을 마셔도 좀 흐린 거보다는 좀 진해서 좀 묵직하게 먹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진한 차 좋아하는 사람은 뭐 양을 많이 하고 찬물 줄여야 되고, 흐린 차 마시고 싶으면은 물 많이 넣으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거를 뭐 어떤 공식대로 한다 이런 거보다는. 근데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너무 계량을 안 하면 이게 모르니까. 근데 또 이런 말씀하세요. 차 저울이 없는데 3g을 어떻게 재죠, 선생님? 그 우리 왜 요리 저울은 있잖아요. 요리 저울은 3g이 잘 안 돼. 3g 어떻게 재죠? 이렇게 또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요. 티스푼 있죠, 티스푼. 뭐 티스푼도 요즘에 보면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티스푼으로 가득 담으면 거의 한 3g 정도 돼요. 이제 그렇게 계량을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만약에 해서 차 저울에 넣는데 3g이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별로 상관없다는 거. 우리가 차를 마시는 데 있어서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 기호대로 묵직한 차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뭐 한 스푼 반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차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차를 한 스푼 넣으니까 이런 맛이고 한 스푼 반 넣으니까 이 맛이고, 또 이렇게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눅눅하잖아요. 좀 비가 오잖아요. 이런 날은 차 마시기에 아주 적격인 거죠. 왜냐하면 기압이 낮을수록 향기가 더 발산을 해요. 지금 향기 안 나요? 나죠. 근데 이게 아주 맑은 날, 쨍쨍한 날은 향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그 다산 선생님이 차 마시기 좋은 때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이제 낮잠에 깨가지고 잠 깨려고 차를 마신다 자기는, 뭐 이런 말도 하시고, 뭐 저쪽 하늘에 구름이 아주 멋있게 걸려 있는데 구름 보면 난 차 생각이 간절하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비가 슬슬 올 때 이런 날 차 마시면 아주 차 맛이 좋다라고 또 이야기를 시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오늘 아주 차 마시기 좋은 그런 날에 오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차부터 먼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 차는 어디다 따르시냐 하면 긴 쪽 있죠? 문향배라고 하는 쪽에 너무 가득 따르지 마시고 한 반 정도만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맛보고 제가 더 많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요거는 지금 고산차입니다. 고산, 아리산, 고산차, 금헌이라고 하는 품종으로 만든 차니까 요거 먼저 품명배, 아니 이제 문향배 길쭉하게 되어 있는 가장 오른쪽에 한 반 정도 따르시고 옆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쪽에서는 또 2차 먼저 따를까요?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이쪽은 그 아리산. 고산 아르산차, 그다음에 요거는 동정오룡입니다. 동정오룡. 요거. 네. 자, 한 잔씩 드셨어요? 아, 좀 이제 향기가 나는 차 드시니까 좀 괜찮죠? 예. 자, 그러면 자, 똑같은 차로 갈게요. 왜냐하면 한번 이 향기를 맡으려면은 이게 차가 섞이면 별로 안 좋아요. 아, 섞었어요, 벌써. 아, 역시 우리나라 사람은 손이 진짜 빨라. 뭐 따르신 분은 할 수 없고 안 따르신 분들은 원래 있던 차를 문향배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야? 두 번. 얘가 아리산. 아리산인가 첫 번째가 난 거. 내가 처음. 이쪽 간거 아리산. 동정오룡. 동정오룡. 자, 이제 요거 품명배하고 문향배 사용하는 방법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입을 대고 먹는 잔은 요 잔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향을 맡는 잔인데 이쪽에 지금 차를 다 따르셨죠. 그럼 차를 따랐으면은 자, 요 잔을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줍니다. 한번 덮어보세요. 다 되셨어요? 그럼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처음 버전은 양손을 이렇게 잡고 위에다가 보시고 하셔요. 자, 요렇게 들어가요. 요렇게. 여기 보시면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이 잔이 요 안에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들어가게. 자, 요렇게 해서 주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저하면 질질 흘려요.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휙 엎으세요. 하던가 아니면 좀 더 나는 한 손으로 멋있고 우아하게 정말 중국 사람처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한 손으로 이렇게 엎으셔도 됩니다. 근데 할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흘리지 않고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엎으셨어요? 네. 엎으셨어요? 자, 손을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 볼까요? 우리 이제 처음이니까 두 손으로 양손으로. 자, 엎으시고 다음에 누르셨어요? 자, 앞으로 보셔요. 이렇게 해요. 그냥 휙 덮죠. 그렇죠. 머뭇거리지 말고. 되셨어요? 자, 그럼 되셨으면 그대로 내려놓으세요. 엎어서 내려놔야지. 이렇게 엎었잖아요. 아니, 엎고 다시 엎으면 안 되지.
자, 엎어서 그렇죠. 이렇게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다음에 요 잔을 잡으세요. 요렇게. 왼손으로 요 마실 잔, 품명배라고 하는 밑에 잔을 잡으시고요. 내리고 오른손으로 요 잔 위에 있는 길게 있는 문양배를 잡으세요. 잡으신 다음에 얘를 요렇게 돌리면서 살짝 빼세요. 그러면은 물이 나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오면 얘를 그대로 코 쪽으로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코로 가지고 오셔서 얘를 돌리면서 향을 맡으면 이 안에 머금었던 향이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좀 차가 없죠? 자, 줄게요. 자, 차가 없으신 분들은 한번 다시 따라서 그리고 향을 한번 맡고 밑으로 내려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품명배에 있던 잔을 들고서 차를 마시면 됩니다. 이 차를 마실 때는 뭐 몇 번에 나누어서 마시나요? 사실 뭐 몇 번에 나누어서 마시든 상관은 없지만 뭐 보통은 한 3번 정도로 나눠 마시긴 해요. 첫 번째 잔은 아무래도 잎이 완벽하게 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맛이 조금 흐립니다. 근데 두 번째 잔은 첫 번째 퍼진 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맛을 내기 때문에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차가 제일 맛있는 차의 원액이 많이 녹아 있는 차이고 이제 세 번이 지나가면 이제 점점점 줄겠죠. 보통 이거를 몇 번 마시냐, 뭐 한 5번 정도 마신다고 이야기는 해요. 근데 뭐 나는 흐린 것들을 잘 먹는다. 그러면은 뭐 차가 계속 우러나면 우러나는 대로 마실 수 있는 거고, 저는 사실은 차의 맛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3번 이상은 잘 안 마셔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색깔이 동정 오룡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변의 습기, 그 다음에 주변의 냄새를 엄청나게 흡습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놓고 이제 습기가 있는데 있으면요, 주변에 있는 습기가 다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차를 먹었을 때 그 습한 냄새가 나기도 해요. 차 자체 내에. 그래서 차는 정말 보관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집에도 이제 차를 드시러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차가 많잖아요. 차 창고가 있을 정도로 차가 많거든요. 그러면 차가 뭐 먹던 차도 있고 새 차도 있고 뭐 선물 받은 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그 중요한 선생님이나 중요한 분 오셨을 때 준비 드리는 차는 새로 뜯은 차예요. 근데 이거 오늘 제가 새로 뜯었잖아요. 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한테 중요한지를 이 차를 뜯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렸다는 거, 그거를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 잔 담으셨으면 한 번 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아니 거기다 따르면 안 돼. 엎어야지. 엎고, 그렇죠. 엎고 위로, 위에다. 거기 있어야죠. 엎고, 그다음에 이렇게 잡아야지. 그렇죠. 하나, 둘, 셋, 뒤집으세요. 셋. 뜨거워요? 오래 담아놨구나. 그런 다음에 여기 잡고 왼손으로 여기 잡으세요. 그렇죠. 오른손으로 살살 돌리면서 위로 올리세요. 예, 그러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얘를 그대로 코로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자, 옆으로 그렇죠. 이렇게 돌리면서 향을 맡는 거예요. 향 올라오죠. 우리가 그냥 향기는 그냥 이 잔에 놓으면은 잔은 입구가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향이 확 그냥 날아가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향기가 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향기는 이렇게 가두어 두었다가 천천히 맡게 되면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진향을 맡을 수가 있어서 이런 이제 문향배라고 하는 그 기구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뭐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 기구를 가져가면
너무 특이해. 막 이러시면서 이제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는 그 시중에 뭐 주변에 이 차 전문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 차를 즐기는 문화를 좀 향유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많이 생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중국 차를 시키면 이렇게 문향배와 품명배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배우셨으니까 딱 갔는데 문향배와 품명배가 있어.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뭐지? 왜 잔을 두 개를 준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이제 문향배에 차를 먼저 따르고 딱 엎어서 뒤집은 다음에 향기를 우아하게 맡으시고 품명배에 있는 차를 마시면서 이 차가 어떤 향을 가지고 있다, 이 차 참 맛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을 품해주시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옆에 다식 준비해 놨는데요. 양갱입니다. 만든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그 노란 거는 호박 가루를 넣은 호박 양갱이고 붉은색은 자색 고구마를 그 가루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고 많이 달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드시고 한번 차를 또 더 우려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오시면서 오늘 차를 많이 드셔 보셨는지, 그리고 또 뭐 차를 왜 여기 와서 이거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많이들 여쭤봤는데 커피를 사랑하시는 선생님, 오늘 우리가 이제 대만차, 고산차, 이제 아리산 오룡을 마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동정 오룡이라고 하는 대만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이 차를 한번 마셔봤는데 오늘 좀 어떠셨어요? 차 맛은 어떻고 또 어떤 것들을 좀 새롭게 알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더 알고 싶어지셨어요. 오늘 성공한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네. 여기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고산차 처음 먹을 때 하고 네. 두 번째 제가 먹었을 때에 그 두 번째는 좀 오래 지나서 근데 약간의 쓴맛이 좀 있죠.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렇게 먹으면 두 번째 차가 너무 맛있을 것 맛있죠.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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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첫 많이 번째보단 먹어요. 두 번째. 맞아요. 또 이제 차를 좀 알아가고 싶어서 오셨다고. 종부시래요. 종갓집 종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또 이렇게 할 때 차를 또 내고 싶어서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젊은 분들하고 갖고 제가 민망하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너무 잘 오셨고 또 좋은 자리에 이렇게 차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저도 또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떤 차가 더 맛이 좋았어요? 본인 취향에는? 저는 저 이름을 못 외워서 무슨 차? 맑은 차 아니면 진한 차? 진한 차요. 진한 차? 네네. 동정 오룡. 네. 동정 오룡이 제 입맛에 더 맞았고 이유는 이제 입안에서 남는 좀 감칠맛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뒤에. 네, 그게 되게 동정 오룡이 요게. 그거는 제가 사서 마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되게 맛있었어요. 차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합니다. 네. 저 옆에 너무 떨려가지고 막 차도 쏟고 막 그러셨죠. 어떠셨어요? 어떤 차가 더 좋으셨어요? 좀 적색으로 이거? 네. 같은 동정 오룡을 좋아하셨구나. 어떠셨어요? 이 차는 왜 좋으셨어요? 과일 향이 좀 나는. 과일 향이 났어요. 맞아요. 네. 근데 다 옆에 거는 약간 평소 먹던 녹차 같은. 얘는 약간 좀 풋풋한 맛이 더 강했구나. 네. 그래서 이게 더 좋으셨군요. 네. 네. 향기와 또 맛까지 잘 품평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여기 옆에 계신 선생님. 저는 입맛이 예민하지 않아가지고요. 네. 둘 다 너무 좋았고요. 네. 그냥 되게 과일이랑 꽃향기 이런 것까지는 전 잘 모르겠고 되게 그냥 고소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좀 신기했고 그냥 좀 차 그러면 약간 좀 떫은 맛 이런 것들로 생각을 했는데 아 이렇게 좋은 차를 마시면 이렇게 고소한 맛이 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차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날씨에 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동방미인에 취해서 가겠습니다. 동방미인 안 마셨는데요. 동정오룡. 동정오룡. 아니 동정오룡이 동방미인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 처음부터 강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나머지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분은 저희 집 가서 이제 나머지 공부하실 겁니다. 자, 옆에 선생님. 요즘 유튜브에 명품 언박싱으로 막 인기 있는데 저는 차 언박싱 한 기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렇게 좋은 차를 바로 개봉해서 먹으니까 오래 먹은 차 중에 가장 맛있었던 차 같대요. 그 향도 좋고 좋은 차를 해주신 선생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진짜 저도 차의 세계에 빠질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먼저 마신 차는 저는 동정오룡을 먼저 마셨거든요. 근데 딱 향하고 맛하고 너무 좋다 그러면서 마셨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금환을 마셨을 때는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 저도 약간 저도 이제 조금 더 발효가 된 차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저 오늘 아침에 대우령을 어렵게 구한 대우령을 마시고 왔는데 되게 엄청 맛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차책에 보면 독철할 신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마시는 차가 신의 경지라고. 근데 여러분들이랑 다담 나누면서 마시는 저는 동정오룡밖에 안 먹었는데 맛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더 좋은 차를 뭐 드시고 와서 뭐. 저는 원래 차이 라떼 되게 좋아해가지고 라떼요? 네. 짜이. 네. 차이티나 차이라떼 그런 걸 예전부터 좋아해서 그냥 커피집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걸 처음에 마셔서 계속 그냥 그런 것만 하나만 집중해서 쫙 마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그냥 사실 차를 많이 마시는 편인데 그냥 맑은 차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비싼데 그냥 더 좀 달달하고 좀 맛있는 차를 마시는데 약간 아깝잖아요, 돈도. 근데 좀 그런 차를 좋아하는 편인데 요새는 아까워서 좀 다른 걸 마시기도 하지만 근데 여기서 경험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저는 동정오룡이 더 좀 뭔가 딱 마셨을 때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 좀 강해서 좋았던 것 같고 하지만 그 왼쪽에 아리산. 네, 아리산 차도 사실은 다른 데서 아리산을 어딘가에서 맛본 것 같아요. 그때는 느끼하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먹어보니까 되게 맑은 느낌이 되게 들면서 맛있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젊으신 분이 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차가 더 좋으셨어요? 동정오룡이 제 동정오룡. 입맛에 맞았고요. 아, 네. 약간 차가 식었을 때는 떫은 맛이 살짝 났는데 따뜻할 때 마시니까 약간 고수한 고급스러운 고수한 누룽지 약간 그런 차 느낌이 나가지고 되게 맛있게 그리고 되게 신선한 새로운 경험을 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이게 보니까 약간 나물 곤드레 약간 나물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나물가 생각. 좋은 경험.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선생님. 어떤 차가 더 좋으셨어요? 잠시만. 처음에 아리산 먹었는데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맑은 느낌 그게 좋아서 아리산. 아리산이 더 좋으셨구나. 자, 우리가 이제 차를 이렇게 3번을 제가 우려가지고 시험을 해봤는데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차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뭐 사실 공부를 안 해도 그래요. 어떤 물건을 보면 이 물건의 모양새를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돌아가면서 찻잎이 이렇게 똘똘똘똘 말린 그 모양새, 그다음에 색깔은 어떤지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차를 마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를 마시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다 마시고 난 잎이 있죠. 그래서 잎도
어떤 모양인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잎은 뭐 하나씩 가지고서 이렇게 펴보셔도 되고 손으로 만지셔도 되니까 제가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갈게요. 지금 먼저 돌아가는 거는 아리산 오룡이고요. 근데 좀 아까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약간 맑은 향이 났던 그 아리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돌아가는 차는 이제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었던 동정 오룡입니다. 아리산이 약간 풋풋한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다면 동정 오룡은 좀 발효가 되어 있는 것처럼 약간 붉은 검은 빛을 가지고 있고요. 잎을 이렇게 좀 펴보시면요. 아마 잎이 그냥 우리 녹차 마셔고 난 다음에 잎을 폈을 때는 녹차 잎만 있는데 얘는 잎만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줄기도 아마 같이 들어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청차는요. 이 줄기가 들어가는 것이 좋은 차예요. 그리고 줄기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줄기에서 향기 성분이 많이 발산이 되기 때문에 이 줄기가 들어가야 이 차의 향기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똘똘똘 말랐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쭈글쭈글해져 있죠. 잎 자체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잎을 폈을 때에 혹시 잎이 옆에가 막 그 찢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아주 고급차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잎은 딴 상태대로 그대로 보존이 되어져 있는 차들이 좋은 차들인데 요즘은 이제 기계식 제자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를 제다하다 보니까 좀 찢어진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마 얘네들은 좀 좋은 차 등급이기 때문에 잎 자체도 우리고 난 다음에 잎 자체도 아마 온전히 보존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잎을 보시면은 동정 오룡은 약간 좀 검은 빛에 가깝고 그다음에 아리산 오룡은 약간 푸른 빛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고 난 잎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이제 음식 남녀 속에 나타난 이 고산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또 이제 대만 차들은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면서 직접 문향배와 품명배를 이용을 해서 차를 향도 느끼고 그리고 향도 듣고 그리고 입으로 품평도 하시면서 이렇게 맛을 보셨습니다. 이 차 경험이 그냥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커피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차도 많이 마시는 또 건강을 위해서도 또 정말 그 자기의 어떤 심신 수련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가족끼리 소통하는데도 차를 제가 많이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차라고 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사실은 매개체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개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를 차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앞으로 차 많이 이용해 주시고 많이 마시는 우리 사회가 차 마시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안으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